뉘른베르크의 미국인 상사이자 사형 집행인인 존 클라렌스 우즈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나치를 잔혹하게 처형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의무라기보다는 즐거움처럼 느껴졌고 임무를 완수하는 동안 가학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필요 이상으로 매 공연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다. 그는 한때 나치를 교수형에 처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는 무자비한 영웅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는 정의와 가학성의 선을 넘은 인물로 무자비한 복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야만적인 사례 중 하나는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율리우스 슈트라이허의 처형이었습니다. 슈트라이허는 그의 마지막 광신적 행위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쳤습니다. 교수대에 오르기 전에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충분한 추락이 아니어서 그의 목은 부러지지 않았고 그는 교수대 아래서 15분 동안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며 신음했습니다. 그의 느리고 괴상한 죽음은 뉘른베르크에서 정의가 얼마나 잔인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상징합니다. 파멸의 교수대 칼텐브루너의 마지막 날. 1945년 4월 힘러는 칼텐브루너를 남부 유럽 전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제국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은 칼텐브루너는 패배 후 비밀리에 활동할 비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정보기관을 재편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는 파괴 전문가인 오토 슈코르체니와 빌라케리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던 빌헬름 바네크가 있었습니다. 1943년 초에 빌헬름 회틀과 베르너 괴치 등 칼텐브루너의 일부 부하들이 정치적 탈당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방연합국과 별도로 평화 협상을 하고 소련에 대항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치 제국의 반기를 들어 독립 오스트리아 국가를 건국한다는 아이디어는 스위스의 중개자를 통해 미국 전략정보국장인 앨런 덜레스에게 비밀리에 전달된 제안 중 하나였다. 제3제국의 마지막 날,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평화로운 마을인 알트아우제는 나치 고위 간부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제국 중앙보안부의 수장이자 가장 수배자 중 한 명인 에른스트 칼텐브루너가 인근 산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3일간의 강렬한 임무 동안 경찰이 이끄는 팀은 미국인들과 지역 요원들은 그를 찾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국립요새의 통신센터인 빌라케리의 위치를 밝힌 영국 요원 알브레이트 가이스 윙클러 덕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빌헬름 바네크와 다른 협력자들은 체포되었으나 칼텐브루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알트아우세에는 은신처를 찾는 저명한 나치 인사들이 머물렀으며 이 팀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원과 나치 정권과 관계가 있는 영국 스파이인 노먼 베일리 스튜어트와 같은 흥미로운 인물들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주목은 칼텐브루너의 연인 기셀라 폰 베스타프와 그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고발된 루돌프 프락스마라르 박사에게 쏠렸다. 프락스마라르에 대한 게슈타포 지원 등 부정적인 증거가 등장하면서 그의 행방은 더욱 공영에 빠졌습니다. 1945년 5월 12일 미국 군인 오스트리아 가이드 CIC 장교로 구성된 일행이 토테스 산에 올라 에른스트 칼텐브루너를 체포했습니다. 자연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아무도 없는 듯한 오두막에 도착한 후 그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설득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내부에서 그들은 칼텐브루너의 무기, 범죄를 입증하는 문서, 소지품을 발견했는데 그는 위조 서류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알트아우세로 돌아오자 군중과 그의 지인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의 체포는 나치 고위사령부의 몰락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기록되었다. 뉘른베르크 신문 동안 그는 리벤트로프의 유해한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노력했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지식 덕분에 연합군에게 귀중한 잠재적 동맹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SS와 게슈타포가 저지른 잔혹 행위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칼텐브루너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얼굴은 헬쑥해지고 창백해 보였는데 그가 구금되어 있었던 몇 달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듯 방문객을 알아보는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셀라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만 반응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와 쌍둥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간단했고 그는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 칼텐브루너는 피고석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밤 뇌출혈로 인해 몸이 약해져 진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법정에 출두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나타났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를 몹시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악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변호인조차도 그를 맞이하기를 거부했고 고의적으로 경멸하는 듯 손을 등 뒤로 접었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칼텐브루너는 경찰관 중 한 명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기셀라에게서 그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 여자는 그에게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항상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편지를 가로채서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편지는 그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텐브루너는 또 다른 뇌출혈을 겪었습니다. 그는 재판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90~2m가 넘는 인상적인 체구를 가진 에른스트 칼텐브루너는 정의에 직면하기 직전 군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당한 탓에 얼굴에는 눈에 띄는 흉터가 있었지만 그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라는 혐의를 듣고 있는 듯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영국군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을 구하기 위해 힘차게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모든 공식 문서를 보좌진이 다루었다고 주장했고 게슈타포 수장인 하인리히 밀러가 여러 차례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칼텐브루너는 제국안보국장이라는 자신의 직위가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고 그의 활동은 정보 및 간첩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끔찍한 행동은 그의 상관인 하인리히 힘러의 직접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1943년까지 최종 해결책으로 알려진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알게 된 후 유대인에 대한 학대에 반대했지만 그러한 주장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포로로 잡힌 소련 공산주의 장교들을 처형하도록 허가하는 정치위원 명령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마우트하우젠에 있었던 등 사진에서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칼텐브루너는 증언하면서 자신이 전임자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와 비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자신의 수입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가 자신의 역할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라인하르트 작전에 연루되었습니다. 트레블링카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이 반대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1946년 10월 1일 법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게 내려진 형은 사형이었습니다. 10월 16일 이른 아침 그는 미국 상사 존 씨 우즈의 감독해 단두대에 올랐다. 가을은 아니었습니다. 즉사에 이를 만큼 심각했으며 11분간 지속되는 극심한 고통이 그의 삶의 끔찍한 종말을 알렸습니다. 칼텐브루너는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 말에서 그는 자신의 국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자신의 의무에 따라 행동했으며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화장되었고 재는 이자르 강에 뿌려졌습니다. 우주 상사는 처형이 수행된 방식을 옹호하며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슈트라이허의 마지막 행위, 선전의 재판.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1885년 2월 12일 바이에른주 플라이하우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튼튼한 체구에 작은 키를 지녔으며 당당한 풍모와 엄격한 표정이 특징인 심각한 얼굴이 돋보였다. 반유대주의 선전을 퍼뜨리는 신문인 데르 슈튀르머의 창립자이자 편집자인 그는 국가사회주의 이념체계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아돌프 히틀러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2월 프랑코니아의 지방장관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헤르만 괴링이 횡령, 특히 유대인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그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슈트라이허는 자신의 해고가 괴링에 대한 비판적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나치 계급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슈트라이허는 루돌프 헤스, 요제프 괴벨스, 하인리히 힘러와 괴링을 포함한 여러 고위 당원으로부터 적대감에 직면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조사를 이용해 히틀러 내에서 그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정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계층에서 그를 소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괴벨스와 힘러조차도 너무 폭력적이라고 여겼던 잡지인 슈티르머의 발행을 중단하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 잡지의 배포를 중단하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이 잡지는 계속해서 반유대주의 선전을 퍼뜨릴 수 있었다.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해임된 후 뉘른베르크 근처의 시골집으로 은퇴하고 정치 활동에서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적 내용이 담긴 기사를 쓰고 출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1945년 5월 23일 알프스의 바이트링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미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뉘른베르크로 이송되어 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모 혐의와 관련해 그가 전쟁 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인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슈트라이허는 25년 동안 자신의 출판물을 통해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유대인 박해를 선동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1938년부터 그는 유대인 공동체를 말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전쟁 중에는 지속적인 학살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반유대주의적 수사법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박멸을 직접적으로 사주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1946년 10월 1일 슈트라이허는 네 번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슈트라이허는 사형을 선고받은 7번째 사람이었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낼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프리크의 시신이 옮겨진 지 몇 분이 지났고 슈트라이허가 감방에서 체육관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그의 폭발적인 성격에 걸맞은 광경이었다. 그는 옷 입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고 경비원은 강제로 그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마침내 그가 체육관으로 안내되었을 때 그는 마치 누군가가 업어온 것처럼 목청껏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걸어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병든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슈트라이허는 자신이 한스 프랑크의 시체가 최근에 교수대에 매달렸던 일본 교수대로 곧장 끌려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호위병들과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날 밤 가장 반항적인 죄수였으며 변함없는 분노로 자신의 운명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자신의 사건과 같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선발된 2명의 군경찰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교수대로 끌고 가서 우즈 앞에 세웠고 우즈는 무표정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트라이허는 자신의 이름을 말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도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수락했습니다. 아마도 죽음이 이미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슈트라이허는 비명과 저항을 통해 시면의 가장자리에서도 아무런 체념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난간에 가볍게 몸을 기대고 조심스럽게 13개의 계단을 올라갔다. 최근 몇 주 동안 무릎 부상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지만 자부심이나 도전의 표시로 그는 지팡이 없이 자신의 운명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단두대에 도착하자마자 청중을 향해 돌아섰고 평소처럼 마지막으로 선동적인 연설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어조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올해 유대인들은 푸림 명절을 정말 축하할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유대인 명절이지만 그것은 저의 푸림 명절입니다. 볼셰비키가 여러분을 모두 교수형에 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우즈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도 교수형에 처해질 거야. 사형 집행인은 그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머리 위로 검은 두건을 고쳤었고 그의 특유의 차가움으로 의식을 끝냈다. 슈트라이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며 아내에게 몇 마디를 바쳤다. 아델,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하지만 그는 몰락하는 와중에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2시 14분에 함정문이 열리자 교수대 안에서 쉰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한 것처럼 깜짝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창백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한 기자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기절했다. 사형 집행인 우즈는 평정심을 잃지 않은 채 직접 사형 구덩이로 내려가 지휘를 맡았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의 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무게. 두꺼운 목을 가진 슈트라이허는 첫 번째 추락을 견뎌냈고 우즈는 필요한 척추뼈를 골절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몇 분 후 의사들은 공식적으로 그의 사망을 인증했고 다소 성급하게 즉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모두들 이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율리우스 슈트라이허의 교수형은 그 당시의 정의의 어색함과 잔혹함을 반영하는 희비극적인 전환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키가 작은 슈트라이허는 목이 부러지지 않은 채 밧줄에 매달려 있었는데 사형 집행인이 그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형수의 다리에 목을 매달아 끔찍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병적인 처형, 존시 우즈와 나치의 운명의 올가미.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후 제3제국의 전 외무장관인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는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함부르크에서 와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직업은 그에게 약간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익명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샴페인에 대한 연설을 하던 중 지인이 그를 알아보고 신고했습니다. 1945년 6월 14일 자크 고핀의 중위가 이끄는 영국 제2군 부대가 그를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그는 윈스턴 처칠, 앤서니 이든, 버나드 몽고메리에게 보낸 3통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들과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리벤트로프는 음모,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외무부의 명령을 따르고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변론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1946년 10월 1일에 유죄 판결을 받고 나치 정권에서 조직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전 1시 11분 체육관의 금속문을 3번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경비를 서던 군인이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고 리틀 대령이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장교 1명과 헌병 2명이 요아임 폰 리벤트로프를 호위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젖은 몸은 그를 유령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뼈저리게 추운 날씨 속에서 감방과 체육관 사이를 50m나 걸었습니다. 교수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즐거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족쇄가 풀리고 한 경찰관이 형식적이라기보다는 터무니없는 몸짓으로 그의 이름을 물었다. 마치 그 순간에 속임수를 쓰면 이미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리벤트로프는 침착하게 대답하고 잠시 침묵한 후 장교와 통역관의 안내를 받으며 13개의 계단을 올랐다. 텅 빈 체육관에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울려 퍼졌다. 계단의 숫자에는 거의 아이러니한 점이 있었는데 마치 13개가 운명의 마지막 신호인 듯했다. 정상에 도착하자 그는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잠시 주저한 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신이여 독일을 구하소서, 제 나라가 통일을 되찾고 동서가 화해하며
세상의 평화가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야 이루어질 소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조수들은 그의 다리를 가죽끈으로 고정하고 그의 손을 묶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에 걸린 밧줄을 조였다. 일시 14분의 레버가 당겨지자 리벤트로프의 몸이 쿵소리를 내며 사라졌고 밧줄이 살짝 흔들렸다. 이렇게 하여 우아한 외무장관의 삶은 끝났고 역사책에서 우울한 각주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그날 아침 다하우 화장터에서 화장되었고 그의 유해는 이자르강에 뿌려졌으며 이로써 2000년대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남자의 삶은 끝났습니다. 오전 1시 20분에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빌헬름 카이텔의 차례였고 그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체육관으로 인도되어 이번 단두대에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지만 그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조금도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 오르자 그는 마지막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전능하신 분께 독일 국민에게 연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보다 먼저 200만 명 이상의 독일 군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들을 따릅니다. 신께서 독일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 의식은 정확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후드로 덮여 있었고 밧줄이 그의 목에 두루어진 후 레버가 당겨졌습니다. 추락 속도는 빨랐지만 그가 낙하문을 통과하자마자 얼굴이 가장자리에 격렬하게 부딪혀 상당한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이에 의사들은 1번 비계로 달려가 리벤트로프가 이미 사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그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벤트로프의 시체는 밧줄에서 내려졌고 다른 밧줄로 대체되어 처형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체는 처형당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관이 기다리고 있는 세 번째 단두대 뒤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그곳에 두고 이후의 사진 촬영을 위해 가슴에 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적어 넣었는데 이 사진 촬영은 역사의 어두운 장을 영원히 기념할 것입니다. 오전 1시 40분 알프레드 로젠버그가 확고한 걸음걸이로 체육관에 들어왔고 그의 시선은 바닥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냉정하고 냉정한 태도는 그보다 먼저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과는 대조적이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2번 단두대로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두 성직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로 거부의 몸짓을 하며 어떠한 영적 지원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이러한 지원을 거부한 유일한 사형수였다. 마지막 몇 마디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짧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며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신호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곧장 사형 집행인은 그에게 검은 두건을 씌우고 그의 목에 걸린 밧줄을 조여주었습니다. 레버가 당겨지고 로젠버그의 몸이 공허 속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1번 교수대에서는 의사들이 건물 아래로 들어가 에른스트 칼텐브루너의 사망을 인증했고 공식적으로 사망 시각은 1시 52분이었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체는 관에 옮겨져 라벨을 붙이고 다른 시체들과 나란히 놓였습니다. 체육관의 분위기는 처형 건수와 그 장소의 감정적 분위기로 인해 점점 긴장되고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교수대에 오를 다음 사람인 한스 프랑크를 준비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전 주지사 한스 프랑크는 그 순간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기도를 중얼거린 가톨릭 사제와 함께 체육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거의 체념한 듯했으며 느리고 침울한 걸음걸이는 두려움보다는 자기 성찰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1번 교수대를 향해 걸어갔는데 바로 칼텐브루너의 시체가 최근에 매달렸던 교수대였다. 프랭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옥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신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거룩한 보호 아래 두시기를 바랍니다. 뒤늦은 구원의 시도처럼 보이는 경건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생각에 잠겨 입술을 움직이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즈는 재빨리 그에게 검은 후드를 씌우고 그의 목에 걸린 밧줄을 조여주었다. 잠시 후 함정문이 열리고 프랭크는 공허 속으로 떨어져 순식간에 지상 세계에서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두 번 교수대의 의사들은 로젠버그의 사망을 인증했고 공식적으로는 사망 시각이 1시 59분이었다. 그의 시체는 체육관의 법의학실로 옮겨졌고 그 자리는 다음 죄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밤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빌헬름 프리크는 체육관으로 곧장 들어가서 로젠버그의 시신이 옮겨진 후 방금 준비된 이번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름을 묻는 질문에 그는 마치 마지막 순간을 서두르고 싶은 듯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참을성 없는 태도가 그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너무 힘차게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균형을 잃었다. 그를 호송하던 2명의 군경찰은 그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뒤로 잡아야 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처형이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괴링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프릭은 회복한 뒤 조금도 긴장하지 않은 표정으로 나머지 계단을 2개씩 올라갔다. 그가 연단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짧고 강력했다. 독일 만세.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뚜껑문이 작동했고 프릭의 몸이 힘차게 떨어졌습니다. 카이텔과 마찬가지로 그는 머리에 엄청난 타격을 입어 심한 출혈을 겪었습니다. 사후 사진에서도 그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 뒤에서부터 붉은 피가 흘러내려 등이 젖었고 그가 누워있던 관에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릭이 밧줄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사이 의사들은 한스 프랑크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1번 교수대로 향했다. 오전 2시 8분 그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그의 시체는 법의학 구역으로 옮겨졌고 체육관은 다음 수감자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졌고 긴장감과 그림자가 몇 초마다 길어지는 듯했습니다. 슈트라이허와 마찬가지로 자우켈도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지와 점퍼만 입은 채 체육관에 나타났고 처음에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예상대로 교수대 계단을 오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특징짓는 억눌린 분노와 함께 그는 도전적인 연설을 했다. 저는 무고하게 죽습니다. 형량이 너무 가혹합니다. 신이여, 독일을 보호하시고 다시 위대하게 만드십시오. 신이여, 제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2시 26분 함정문이 열리고 슈트라이허의 비극적인 각본에 따라 밧줄이 멈추자 그의 몸에서 깊고 소름 돋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우즈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외침이 소켈의 마지막 숨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번 교수대가 비워지고 그날 밤 2번째로 사형을 선고받은 알프레드 요드를 위해 교수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요들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군인의 규율과 우아함으로 죽음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계급을 나타내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과 희미한 빛 속에서 반짝이는 광택이 나는 부츠를 신고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결의에 찬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나의 독일이여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외쳤다. 낙하문이 열리자 요들은 더 이상 광경을 보여주지 않고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매달려 있자 의사들은 오후 2시 40분에 2번 교수대에서 자우켈의 사망을 선고했다. 그 길고 어두운 밤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2시 45분 마지막 수감자였던 아서 세이스 잉콰트가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지친 모습과 느린 걸음걸이는 누적된 정서적, 신체적 피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절뚝거리며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움직였다. 장교 앞에서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2번 교수대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겨우 54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갑자기 나이가 어깨에 얹힌 듯이 자주 멈췄다.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세이스 잉콰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거의 자동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조수 중 한 명이 안경을 벗었다. 말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황홀경에서 깨어난 듯 짧고 엄숙한 마지막 몇 마디를 말했다. 이 처형이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비극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전쟁의 교훈이 국민들 사이의 평화와 이해의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독일을 믿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너무 늦게 전달되기는 했지만 그는 적어도 슈트라이허의 분노와 대조되는 품위를 유지했다. 2시 48분 해치가 열리고 세이스 잉콰트는 공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날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의사들은 평소처럼 15분을 기다리지 않고 2시 59분에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집행인 존 씨 우즈는 마지막에 승리감에 넘쳐 외쳤다. 103분 만에 10명을 죽였어. 이게 효율이야. 역사가 이런 사형집행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여한 희귀한 인정을 즐겼다. 자이스 잉크바르트가 교수대에서 내려지고 그의 시신에 라벨이 붙은 후 헤르만 괴링의 유해를 체육관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밤 그가 자살하자 연합군은 음모설을 없애고 싶어 했고 이에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 수감자가 처형된 지 12분 후 연합군과 독일 임시정부의 대표들이 모여 괴링의 시체가 진짜이며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회동했습니다. 허가받은 사진작가만 군 장교들은 시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시신은 먼저 옷을 입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는 알몸으로 시신을 관에 넣기 전이었다. 이 절차가 완료되자 시체는 2대의 트럭에 실려 다하우로 보내졌고 그곳에는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유해는 이자르 강에 뿌려져 정권 지지자들의 유물로 사용될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기자들은 적어도 2시간 동안 체육관에 갇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유해가 완강한 나치 집단의 숭배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경 장갑차의 호위를 받은 트럭 2대가 뉘른베르크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처형된 고위 나치 인사들의 관을 운반하여 피르트 비행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하우로 데려갈 수송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하우에서는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이름이 잔인한 역사적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는데 그는 오래전에 시체를 재로 만들기 위한 화장터를 준비했습니다. 언론인 그룹은 이적의 독점적 이미지를 포착하고자 행렬을 따라가서 신문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실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호위대의 장갑차 중 하나가 방향을 바꿔 도로를 막으면서 그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장갑차의 포탑은 기자들의 차량을 직접 겨누고 있었고 한 장교가 해치 밖을 내다보며 단호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기자들에게 뉘른베르크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명령을 따르고 사무실로 돌아갔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진 없이 사건을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하우에 도착하자마자 무시무시한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관을 꼼꼼히 세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용광로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빌헬름 카이텔이었고 불꽃은 돌이킬 수 없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관이 같은 운명을 맞았고 마침내 율리우스 슈트라이허의 관이 재로 변하면서 제3제국에서 한때 절대 권력을 누렸던 자들의 마지막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시체가 재로 변한 후 화장터의 오븐은 꺼졌습니다. 아직 뜨거운 재를 조심스럽게 모아서 2개의 금속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 후에는 서명, 등록 및 엄격한 비밀 유지 조항 등 일반적인 관례적, 관료적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절대 침묵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화장이 어느 오븐에서 이루어졌는지 유해가 어디에 뿌려졌는지는 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최종 목적지가 이자르 강뿐이라는 사실 외에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맹세를 엄격하게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소가 제3제국에 대한 향수의 성지나 순례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암울한 이야기의 정점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데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사형수의 소유물의 운명을 숙고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없음. 10월 25일 처형이 있은 지 며칠 후 안드루스 대령에게 수감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치 상징이 있는 메달과 배지는 파괴되었습니다. 옷과 일상용품, 그리고 1000마르크 이하의 현금은 유족에게 인계되어야 했습니다. 인겨 현금과 보석은 재무부로 들어갔다. 헤르만 괴링 등 감옥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귀중품은 동결되어 제국은행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형기가 끝나거나 죽을 때까지 구금되었습니다. 수집가라면 누구나 꿈꿔왔던 군사 훈장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표준 육군 메달과 같은 간단한 훈장은 별다른 의식 없이 폐기되었는데 여기에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수여받은 괴링의 권위 있는 프루르메리트 훈장도 포함되었습니다. 보석이나 고가의 상징으로 장식된 배지는 해체되어 재료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매 수익금은 뉘른베르크 재판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인 44만 3,579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3제국의 지도자들의 생명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력과 영광의 마지막 흔적도 문자적, 상징적으로 모두 재와 먼지로 변했습니다. 안드루스 대령은 에미 괴링에게 그녀의 남편이 자살한 후 짐 보관실에 남겨둔 소지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헤르만 괴링이 살아있는 동안 모은 많은 소유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찬란했던 모습은 과거의 지위에 비하면 겸손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그의 소지품 중 여러 개가 신비하게 사라졌거나 어떤 경우에는 괴링이 감옥에 있는 동안 교도관들에게 직접 준 것도 있었는데 이는 끝까지 그의 사치스러운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에미에게 인계된 품목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현금 750마르크, 여행용 시계, 세면 도구 가방, 금 플라스크와 담배 케이스, 약통, 손목시계, 체인이 달린 포켓워치, 시각 커터, 연필꽂이, 준보석 단추 4개, 커프스 단추 2개, 진주가 달린 금은 핀 여러 개, 다이아몬드가 박힌 작은 시계, 라이터, 주머니 분할 나침반, 말 모양 버클 2개, 큰 여행 가방 2개, 모자 상자, 부드러운 가방. 이 컬렉션에는 호사스러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한때 루프트바페를 이끌었고 제3제국의 2인자였던 사람이 소유했던 힘의 축소판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나치 지도자들의 친척 모두가 그들의 악명 높은 물질적 흔적을 물려받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알프레드 로젠버그의 미망인 헤드비히 크라머와 그녀의 딸 이레네는 나치즘의 주요 이념가와의 어떠한 관계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산을 인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고 인터뷰를 피했으며 그의 유산과 관련된 모든 공개적인 접촉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나치 이념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과 영구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괴링은 사후에도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 반면 로젠버그 가족은 역사적 서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한 듯하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가족을 통해 기억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범죄를 말하게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람들의 종말은 그들의 권력의 붕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동안 쌓아온 개인적 물질적 연결의 붕괴도 의미했습니다. 존 시 우즈, 사형 집행자와 사형 집행의 세부 사항. 이 역사적 사건의 그늘에 숨어있던 사람은 이전에 사형 집행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사이자 엇갈린 과거를 가진 존 시 우즈가 형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독일인에 대한 그의 증오심과 기술적 경험 부족은 그의 처형에 어둡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처형 준비는 50년 이상 텐트와 선박용 로프를 제조해온 런던의 유명 회사인 존 에징턴 앤 컴퍼니의 주문을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영국 감옥에서 사형수를 처형하는 데 사용되는 밧줄을 비밀리에 공급했습니다. 이때 그의 노동자 중 한 명인 해리 모크스는 길이가 3.1m인 40개의 로프를 만들었다. 이탈리아산 대만은 극히 낮은 탄력성으로 유명한 소재로 이 로프를 사용하면
사형수의 목이 즉시 부러지는 건조한 추락 사고가 방지되어 장시간의 질식 과정을 피할 수 있었다. 목의 찰과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가죽을 덧댄 올가미에 청동 고리를 달아 고정하는 영국의 관행과 달리 이번에 보내진 밧줄에는 그러한 특징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처형 방식에서 관례에 따라 7에서 9개 회전의 전통적인 슬립 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영국군은 수감자의 체중과 키에 따라 밧줄의 길이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를 사용한 반면 미국인들은 수감자의 키에 따라서만 120에서 180cm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낙하 높이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세심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형 집행인 존 C. 우즈의 잔혹함에 대한 소문을 낳았지만 그러한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처형 장소가 될 체육관은 안드루스 대령의 명령에 따라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자와 그의 조수들 외에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대를 설치한 후 90kg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함정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마지막 순간을 향한 카운트다운으로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존 클라렌스 우즈는 1911년 6월 5일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가 2살이 차에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929년에 미국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달 후 탈영했고 정신병이 없는 정신병적 열등감이라는 진단을 받고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석방 후 우즈는 자신의 삶을 다시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대공황 때 건설업과 농업 분야에서 일했고 민간보호단에서 잠시 일했지만 다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헤이즐 칠콧이라는 간호사와 결혼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우즈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배경을 조사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에 그는 공병대대에 배치되어 주로 지원 임무를 맡았습니다. 1944년 연합군이 D-Day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미국 군대는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탈영, 살인, 강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십 명의 군인이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정된 사형 집행자가 없었습니다. 우즈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주장하며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해당 주에서는 수년간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해왔기 때문이다. 그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급여는 상당히 인상되었고 그는 사형 집행인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34명의 미국군 처형에 참여했으며 적어도 3명의 다른 처형을 도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11건의 교수형 실패에 연루된 것으로 보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클라렌스 우즈는 그보다 먼저 명성을 떨쳤다. 그의 동료 직원들에 따르면 그는 부주의의 전형이었다. 그는 군복 규정을 결코 따르지 않았고 그의 외모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발은 항상 더럽고 수염은 면도하지 않았으며 군복은 엉망진창이었다. 바지는 주름지고 얼룩이 졌고 재킷은 몇 주 동안 빨지 않고 입었고 모자는 늘 주름져 있었다. 상사의 줄무늬조차도 끝부분이 노란색 실로 엉성하게 꿰매져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입김은 악취가 났고 이는 노랗게 질려 있었으며 옷깃은 더러워서 흐트러진 남자라는 인상을 더해주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우즈와 마찬가지로 독일인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공유했던 버튼 씨, 앤드루스 대령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처형을 위해 교수대를 사용할 때가 되자 우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사형수의 정확한 키와 몸무게를 몰랐는데 이는 빠르고 깨끗한 죽음에 필요한 낙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흥적으로 대처했고 그 접근 방식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스타의 기자들을 포함한 몇몇 목격자들은 우즈가 사형수들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처형을 계획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슈트라이허의 경우 올가미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위치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은 알프레드 요들과 같은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그의 고통은 최대 24분간 지속되었다. 미국 육군은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지만 이후 공개된 사진에는 사형수들의 상처난 얼굴이 생생히 담겨 우즈의 수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기술 표준에 대한 그의 무시와 독일인에 대한 증오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즈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그는 이후 성명에서 나는 그 10명의 나치를 교수형에 처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서 긴장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존 씨 우즈에게 마지막 아이러니를 안겨주었습니다. 1950년 7월 21일 마셜 제도의 군사기지에서 일하는 동안 전후 시대의 가장 악명 높은 처형을 집행했던 한 남자가 감전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조명 시스템을 수리하던 중 치명적인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죽음이 독일 과학자들의 분노에 찬 방해 행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육군은 공식적으로 이를 사고로 선언했습니다. 검은 질서의 종말, SS 지도자들의 처형.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정권의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건은 별도로 기소되었는데 예를 들어 SS 경제행정부장인 오스왈트 폴의 경우와 같습니다. 오스월드 폴은 1892년 6월 30일에 부유한 가정에서 8명의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같은 고전학을 전공하여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과학을 전공했지만 해군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전직 군인들처럼 그는 길을 잃었다고 느꼈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에 저항하는 중운사 조직인 자유군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체제에 불만을 품고 나치즘에 더욱 가까워져 1925년에는 S에 가입했고 1929년에는 S에 가입했습니다. 1933년 하인리히 힘러는 그의 행정적 재능을 눈여겨보고 그를 자신의 팀에 통합했습니다. 폴은 SS의 재정과 행정을 재편하고 조직의 경제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감독해 강제수용소는 학살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강제 노동 방법을 도입하고 아우슈비츠와 마이다네크와 같은 시설의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여 말살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극대화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폴은 수감자 한 명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까지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 1630마르크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는 또한 보석부터 금 충전물까지 피해자들의 재산을 모아서 살충기계에 재투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946년에 체포된 폴은 그의 사무실에 있던 다른 경찰관 17명과 함께 소위 폴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범죄 조직 가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행정가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증거는 그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은 사형이었습니다. 1951년 6월 7일 이른 아침 폴은 란츠베르크에서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한 사제가 그가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질 때까지 그를 따라갔다. 손과 발이 고정된 채 검은 두건과 밧줄이 그의 목에 두루어졌다. 잠시 후 레버가 당겨졌고 폴은 공허 속으로 떨어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카를 헤르만 프랑크는 전쟁 후 잔혹하게 처형된 나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프랭크는 SS 그룹펜피러로 진급하여 게슈타포와 크리포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국가사회주의 경찰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그의 지휘 하에 체코인에 대한 탄압은 잔혹한 수준에 이르렀고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 탄압과 저항 세력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그 특징이었다.
1942년 5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암살된 후 프랑크는 보복 작전을 주도했는데 특히 리디체 학살에서 그는 모든 남자를 처형하고 여자를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독일화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디체 주민 340명 이상이 사망했고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몇 주 후 작은 마을인 레자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성인은 처형당하고 아이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프랭크는 탈출을 시도해 미국에 항복했지만 프라하로 인도되어 반역죄와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칼 헤르만 프랑크는 자신의 지휘하에 저질러진 범죄와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법정에서 처형은 인간의 감정과 법에 따라 살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략은 프라하 인민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1946년 5월 21일 리디체와 레자키 학살 사건에서의 역할에 대한 혐의로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검사인 야로슬라프 드라베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체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던 나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한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나는 칼 헤르만 프랑크, 쿠르트 달위게 그리고 다른 범죄자들을 교수대에 보냈습니다. 체코인들에게 결코 연민을 보이지 않았던 프랭크는 에드바르트 베네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승리자로서 당신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1946년 5월 22일에 집행된 그의 처형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디체 학살에서 살아남아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은 7명의 여성을 포함해 5,0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1시 37분 프랭크는 교수대로 끌려갔고 3피트 정도 떨어지기 전까지 그는 슬링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그녀의 얼굴을 가리자 그녀는 우리가 죽어도 독일은 살아야 한다. 독일 민족이여 영원하라. 독일 정신이여 영원하라 라고 선언했다. 그의 시체는 45분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카를 헤르만 프랑크는 나중에 카블리체 묘지의 무덤에 묻혔는데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를 암살한 얀쿠비시와 요제프 가브치크의 유해 옆에 묻혔습니다. 그의 가족의 운명도 더 나은 게 없었다.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카롤라는 체포되어 카자흐스탄의 굴락으로 보내졌고 1955년 풀려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서독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다른 가정에서 다른 신분으로 자란 세 자녀를 찾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오스카 디를레방거는 전쟁 후 잔혹하게 처형된 두려운 SS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디를레방거는 1945년 6월 1일 프랑스군의 감금하에 알트샤우젠 포로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사망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를 깊이 미워했던 부하들에게 구타당했다는 설부터 프랑스를 위해 일하는 폴란드 경비병들에게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설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프랑스 당국은 1945년 6월 19일 자연사라고 명시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했지만 그의 죽음은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소문.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살아남아 1950년대에 이집트군에서 일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집착은 그의 시신을 발굴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의 배지로 식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데사 조직이 많은 나치의 탈출을 도왔던 시기에는 배지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테니 신원 확인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범죄자와 버림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의 디를레방거 여단은 하인리히 힘러의 축복을 받아 무한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가 제도화된 체제에서 디를레방거는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윤리적, 도덕적 한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최악의 하수구에서 모집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잔혹함과 높은 사상자로 악명을 떨친 그의 부대는 당파에 대한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도덕성과 전쟁 규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진짜 책임은 디를레 방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준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감옥에 가두는 대신 무기와 군인을 주어 잔혹 행위의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강대국이 갈등에 활용하는 비밀 요원과 유사점을 찾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적,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나치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면 디를레 방거는 악명 높은 인물이기는커녕 그의 이름을 딴 거리와 동상이 생겨나 더욱 영광을 누렸을지도 모른다. 그 대신 그의 삶은 모호하게 끝났지만 괴물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넘겨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기시켜주는 그의 공포스러운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디를레 방거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악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톱니바퀴였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날에도 제약 없이 행동하는 다른 개인과 집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새로운 형태와 깃발로 위장하여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인류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루돌프 호스, 아우슈비츠의 지휘관에서 그가 사는 지옥의 교수대까지. 독일의 패배 이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전임 소장이었던 루돌프 헤스는 잠적했습니다. 플랜스부르크에서 그는 신중하게 고안된 변장 헤크릭스마린의 군복을 입고 프란츠 랑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의 변장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그는 영국군에게 처음 체포된 후 풀려났습니다. 헤스에 대한 진정한 사냥은 베르겐벨젠 수용소가 해방된 후 시작되었다. 생존자들을 신문하는 동안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헤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영국 정보부가 그의 체포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찾아내어 엄격하게 감시했습니다. 그의 아내 헤드비히 호스는 1946년 3월 8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 남편의 은신처를 밝혔습니다. 1946년 3월 11일 헤스는 플랜스부르크 근처의 농장에서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독일계 유대인 장교인 한스 알렉산더가 이끄는 영국군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헤스는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이데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대량 학살을 조직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기 전까지 3일간 수면 부족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헤스는 1946년 4월 15일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에른스트 칼텐브루너의 변호사인 쿠르트 카우프만에 의해 피고인 증인으로 소환된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리히 힘러의 최종 해결책을 실행하라는 직접 명령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아우슈비츠가 전략적 위치와 물류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뉘른베르크에서 처음 진술할 때 총 250만 명의 사망자를 언급했지만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 수치를 약 110만 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소련 당국이 추산한 400만 명에 비해 큰 숫자였다. 법정에서의 그의 증언은 그가 학살을 상관이 강요한 의무로 여겼으며 실제적인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1946년 5월 헤스는 폴란드로 인도되어 국가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법원은 아몬 괴트에게 형을 선고했던 법원과 동일했다. 심리 절차 내내 헤스는 차분하고 세심한 태도를 보이며 정확하지만 공감하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며 아우슈비츠의 잔혹 행위를 연합군이 독일 도시를 폭격한 것과 동일시하며 자신이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47년 4월 2일 헤스는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수감자들은 자신이 한때 감독했던 수용소에서 처형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은 수락되었습니다. 1947년 4월 16일 루돌프 호스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사형을 기다렸다. 어느 엄숙한 아침 그는 죽음의 블록으로 알려진 11번 블록으로 옮겨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교수대로 차분히 걸어갔고
그곳에서 한 사제가 그에게 영적인 위로를 건넸다. 오전 10시 8분 그의 판결이 낭독된 후 헤스는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시체는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사는 그의 사망을 진단했다. 그의 유해는 나중에 화장되었고 나치 신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유해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뿌려졌습니다.